2000년 1월 대만에서 버스 운전사 일을 하고 있었던 한 남자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 황 씨가 출근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황 씨 출근 안 했어? 뭔 일 있나? 이에 연락도 안 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한 이 동료는요, 황 씨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로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아이고야, 버스 안이 완전 피범벅이야. 버스 안에 자리들 하며 물품들 하며 다 헤집어져 있고, 그 사이 이 황 씨가 쓰러져 있네. 사망자는 당시 48살이었던 버스 운전사 황센시안,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시신 상태가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몸에 무려 17개의 칼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중 4개는 심장 근처 급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팔에 쓱쓱 긁힌 칼자국이 엄청 발견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하는 범인에게서 살기 위해 이 황센시안이 두 팔을 들고 엄청 몸부림을 저항을 했다는 말이에요. 동료들이 말하는 황센시안, 황 씨는 검소한 남자였습니다. 대만 난터우시 프리에서 관광버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한 번도 출근 시간에 늦거나 아무 말 없이 결근한 적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때 직장 동료가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동료들과의 사이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황센시안에게 원한을 가지거나 아니면 황센시안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는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경찰은요, 이거 돈을 노린 강도살인인가? 그런데 이 황센시안 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 가져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강도살인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 치정? 이 황센시안은요, 여러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와 교제하던 여자친구 없었고요. 그닥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럼 치정도 아니라는 건데, 이 황센시안 그는요, 집이 없었습니다. 여관, 숙박비 또한 아끼기 위해 버스에서 지내던 남자예요. 당시 버스 안에 CCTV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주위에도 없어. 그러니까 현장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현장 증거도 그닥, 버스 안에서 지문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나와도 너무 나와. 각기 다른 지문들이 한 무더기가 나온 거예요. 왜? 버스잖아요. 승객들 지문이 거의 다 찍힌 겁니다. 이 지문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 이거 수사가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수사의 필이 딱 옵니다. 한 담당 형사분이 휴가차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고속버스를 딱 탄 거예요. 그 순간 뭔가 필이 딱 온 겁니다. 무슨 필이 왔을까? 여러분, 대형 버스의 문은요, 문 열고 닫는 걸 다 운전기사가 통제하죠. 그걸 일반인이 열고 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만약 누군가 밖에서 버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다?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맨손으로 열긴 정말 힘듭니다. 만약 버스 안으로 범인이 버스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망치라든지 뭔가를 이용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 버스 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져 있겠죠. 그런데 당시 이 버스 문 멀쩡했어요. 맨손으론 버스 문 안 열리는데 범인은 들어와서 죽였죠. 이 말은 즉슨 이 피해자 황센시안이 이제 직접 안에서 버스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 피해자가 버스 문을 열어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겠습니까? 즉 범인은 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지인, 면식범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럼 버스 안에서 발견된 지문들 중에 피해자와 아는 사이에 지문을 추리자. 그 결과 한 명이 딱 뜨는데 바로 황문형이라는 남자. 황문형, 이 남자는요, 황센시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불렀어요. 당신 지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아들은요, 네, 그날 아버지를 뵀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뵈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냥 간단히 잘 지내시는지 안부만 몇 마디 나누고 그냥 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왔을 수 있잖아요. 별다르게 의심 안 하고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잊혀질 뻔했어요.
가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 경찰은요, 보험살인도 의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보험 든 거 있냐?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 모아둔 돈도 없는 남자였어요. 보험이요? 수중에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들어있는 보험 없을 텐데. 와, 보험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치정도 아니고. 그럼 이거 진짜 답이 없다. 사건 발생하고 넉 달이 지날 때까지 수사를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 피해자 황센시안이라는 이 남자에 대해 집중 파기 시작해요. 이 남자는요, 그닥 그렇게 가정적이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이 계집질을 못 멈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여자들과 썸띵을. 어느 아내가 좋아합니까? 부부는 거의 매일 싸워댑니다. 두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이 두 아들 입장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란 거예요. 아니, 계집질 하는 것도 화딱지가 나는데 아주 쓰리콤보 다 해요. 도박까지 합니다. 도박을 지 있는 돈만큼만 조용히 하면 몰라. 꼭 이런 것들은 빚까지 져가지고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들어. 힘들 거면 지 혼자 힘들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은 안 하고 사채, 은행 빚까지 지면서 도박을 해버리니까 이거 누가 갚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은 꽁으로 키웁니까? 생활비를 안 주는데. 이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렸던 두 형제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도 형편이 좋진 못했어요. 이때부터 이 형제 중에 형은요, 그나마 학비가 들지 않는 사관 학교를 선택 들어가게 되고요. 이 동생 또한 어느 정도 공부하다 진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두 형제, 아버지에게 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겠어요? 우리 낳기만 했지 저 아버지로서 해준 게 없는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싫어하는 형제가 죽인 걸까? 그냥 아버지가 미워서? 그냥 미워서 죽였다고 하기엔 동기가 조금 이상한데. 이제 와서 이 황센시안의 직계 가족들을 조사하던 경찰은요, 약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니까 이 황센시안이 직접 든 보험은 없는데 이 황센시안의 친남동생이 이미 여러 해 전에, 형이 버스 운전기사잖아요. 사고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앞서 언급했듯이 형이 돈이 없어서 보험 가입하고 매달 돈을 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형 걱정돼서 몇 년 전에 형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 게 확인된 거예요. 사건 몇 년 전에 황센시안을 대상으로 친남동생이 보험을 들었고 그 보험료도 이 친남동생이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친남동생이 몇 년에 걸쳐 살인을 계획하고 죽인 거 아니야? 아니요.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 후 이 친남동생 앞으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황센시안의 친남동생 앞으로 나왔던 보험금 고스란히 황센시안의 큰 아들에게 이체됐네. 이걸 확인한 그 순간 경찰 촉이 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이 돈이 생긴 거 아니야. 이 황센시안의 보험을 들어준 친남동생, 이 남동생은 진짜 선이 착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 후에 보험금 나왔을 때도 자, 네 아버지 앞으로 나온 거라고 큰아들한테 바로 주고 한 거거든요. 경찰은요, 만약 이 큰아들이 이 보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범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사건의 진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큰아들이 보험 사실을 알고 바로 아버지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황센시안의 두 아들 중에 28살이었던 이 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비디오 게임 가게를 열었는데 완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업 실패, 빚더미에 앉아요. 내내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하다가 작은 아버지 얘기를 우연찮게 듣게 됐고 아버지 이름의 보험을 알게 된 겁니다. 2천만 위안 하나로 치니까 무려 30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혹한 겁니다. 아버지만 죽어버리면 저거 다 내 돈 아니야. 그럼 나 돈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맨 처음 그는 지명 수배범이나 전과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 전과자들이 돈을 하나로 한 약 4,200만 원 정도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까진 생각 못했는데 해봤자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 정도로는 안 죽여준다고. 아버지는 죽여야겠는데 내가 죽이기는 싫고 사람도 못 쓰겠고.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내 동생. 둘째 동생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3살 어렸던 25살 둘째 동생은요,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빚더미. 아버지한테 돈까지 빌렸었으니까 말 다 했죠. 이 형은요, 자기 동생한테 야, 작은 아버지가 아빠 이름으로 몇 년 전부터 보험을 들어놨더라고. 작은 아버지가 알고 있으라고 아버지 사고 당하면 보험금 나오는 거 우리 준다고 하대. 너 빚 많지?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 이거 다 해결되는 거야.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이거라도 해주면 우린 땡큐 아니야? 아빠 죽이고 보험금 나오면 너랑 나랑 반띵하자. 오케이? 어때? 그렇게 결론은 2000년 1월 2일 늦은 저녁 둘째 동생이 아버지가 버스를 세우고 휴식 취하는 곳에 온 겁니다. 바로 못 들어가고요. 주위를 왔다 갔다 거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의 기억이 약 1년 전에 자기가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돈 어느 정도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자기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막 내쫓을 줄 알았는데 이때 황센시하니 너 돈이 급한 거냐고. 자기 버스 안에 무슨 철제 상자를 하나 꺼내더니 거기서 자기 전 재산을 전부 준 겁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은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마웠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버지를, 자기 전 재산까지 줬던 아버지를 죽여야 되잖아요. 결론은 1월 2일 그날 못 죽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 형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너 빚 안 갚아? 아버지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너만 마음 강하게 먹으면 돼. 그래서 나흘 후에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못 죽여요. 죽이려고 아버지가 있는 버스로 갔어요. 아버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면서 문까지 두드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너네한텐 너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뭐든 해주고 싶다고. 돈 부족하냐고. 그러면서 막 이거라도 줄까? 너무 선한 얼굴로. 그래서 이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2번이나 머뭇거렸던 거예요. 오히려 머뭇거리다 못해 이 둘째가 아버지랑 술 한잔 하면서 언지까지 줬었대요. 아버지, 당분간은 몸 좀 사리고 조심해요. 저녁에 막 돌아다니지 말고 버스에서도 아무나 막 문 열어주지 말고 아니면 어디론가 뭐 여행이나 좀 갔다 오시던지요. 요새 살인사건 많이 나는데 누가 아빠 죽이려고 들면 어떡해. 지금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 상황을 대변하듯이 이제 언제까지 줬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아버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아들이 나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만 생각했겠죠. 아니, 오히려 아들이 요 며칠 자주 찾아온다면서 내심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여튼 그렇게 2번이나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형 막 재촉하고 난리가 났어. 빨리 죽여야 우리가 돈이 생긴다고, 이 멍청한 새끼야. 너 자꾸 이렇게 약하게 마음 먹을래? 그래서 사건의 그날 술 한 병 사서 마시고 다시 찾아간 거예요. 과도 하나를 딱 들고 말이죠. 칼을 숨긴 채 아버지가 쉬고 있는 버스로 가서 아버지는 또 아들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아무 주저 없이 바로 문을 열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고 있던 아버지를 바로 막 찌르기 시작. 과도는 칼날이 그렇게 크고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건 자칫 잘못 찌르면 그냥 베는 정도로 상처만 날 뿐 안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찔렀던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자신의 2 눈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얼마나 잔혹했냐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무려 17번을 찔렀고요. 사건 현장에서 과도 칼이 발견됐는데 이게 칼 손잡이가 발견된 게 아닌 부러진 칼날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찔렀는지 칼이 부러졌어. 아니 아무리 돈이 고팠다 한들 거기다 이 둘째 아들 과거엔 못난 아버지였다 한들 어찌됐든 1년 전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전 재산을 내주고 사건 전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들 좋다고 막 둘이 술 한잔까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눴다는데 결론은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그 정도로 돈이 급하고 고팠던 걸까요? 어찌됐든 결국 아버지를 죽였죠. 3개월 후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 반띵했을까요? 형 약속 지켰을까? 아니요. 직접 아버지를 죽였던 이 동생 700만원 정도 받았대요. 다 형이 가져갔다고. 이뿐이게요. 오히려 사건이 밝혀져서 내가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잡혀가게 생겼어. 맨 처음 경찰은 이 둘째 동생이 혼자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서 동생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이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내가 경찰한테 입을 다물면 그래도 형이 알아서 어느 정도 자백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오히려 형이 나 혼자 했다고 했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서 빡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가 돈 다 가져가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 그래? 그래서 이 모든 걸 부른 거예요. 황센시아는 결혼 후 여자 문제와 도박, 금전적인 문제로 내내 싸우다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 둘의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본 건 두 아들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이런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환경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항상 불만이 있었고 아이들이 마냥 어리다고 해도 다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기억 속의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우릴 늘 너무 힘들게만 만들었어.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쌓이거든. 하지만 반대로 이 황센시아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아들들에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 노력을 한 듯 보여요. 하지만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면모를 보여주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좀 씁쓸하죠. 사정이야 어쩐다 한들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죽여 돈을 얻으려고 했던 비정한 아들들이 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실제 경찰 조사에서 한숨을 내내 쉬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죄송하다며 펑펑 울고 했다는데 그렇게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엄마 있죠. 이 엄마가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제발 우리 아들들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되냐고 재판장이 진짜 울음바다가 됐었대요. 하지만 법정은 차가운 곳이거든요. 그 사정 하나하나 다 봐주는 곳이 아니거든. 직계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 그의 죄값은 더 강하게 내려집니다. 아버지를 죽였어요. 선택지는 2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결론은 이 두 아들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아, 참 마지막 순간 자기를 찌르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 황센시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찾아온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을 텐데 조금 더 일찍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나 아들들에게 좋은 아버지, 남편이 돼줬더라면 이런 사건 발생했을까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생각 감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사정이야 어쨌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